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는 도시와 건축으로 보는 우리 근대사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산업혁명 없이 식민 지배와 함께 겪은 우리의 근대입니다. 근대는 도시를 무대로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새로운 세상은 바로 산업혁명이 절대적인 계기를 제공해 주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업혁명이 없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없으면 공업화도 없고 자본화도 없고 도시화도 없습니다. 어떠한 공업화도 없었을까요? 있지요. 일본은 식민 지배와 함께 조선 회사령을 발표하면서 전통적인 한인의 지주자본이 상업자본이나 산업자본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았지만 일본의 자본이 한반도에 진출해서 키워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장려했습니다. 한인의 전통적인 자본이 산업자본이나 상업자본으로 바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한인 건축가의 성장은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었고 한인들이 만들어낸 도시와 건축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업화와 자본화는 굉장히 늦었지만 그나마 있는 것도 이인의 필요에 의해서 일본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업화와 자본화와 도시화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의 근대사의 현장의 특징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근대 건축에 대한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동시에 근대 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때 우리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우리의 산업자본은 산업유산을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그럼 우리의 산업유산은 어떤 모습인가? 지방에 가면 있는 정미소를 산업유산이라고 흔히 말하고 창고를 산업유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대의 일본이나 유럽 나라에서 보는 산업유산과는 완전히 다르죠. 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산업유산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산업혁명 없이 식민 지배화와 함께 근대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낸 첫 번째 이슈가 뭘까요? 바로 개항의 문제죠. 저는 두 번째 에피소드로 1876년의 개항은 조선정부의 선택이었다라고 과감하게 화두를 던지자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강제 개항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왜 이런 과감하게 생각을 반전시키는 화두를 던졌느냐? 사실 도시와 건축을 공부하면서 보다 보면은 강제 개항이었으면 나타났어야 될 도시와 건축의 변화가 이 땅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876년에 개항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이야기하는 사건이 일본이 일으켰던 우뉴오 사건입니다. 자, 우뉴오 사건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프랑스가 일으켰던 경인양요, 미국이 일으켰던 신미양요를 조선이 물리쳤는데 심지어는 미국이 일으켰던 제너럴 시어모노의 통상 요구 조건을 평양 감사가 그냥 무시하고 그 배를 격침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제대로 우리한테 항의를 못하는 사건도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미국은 1854년에 일본을 강제 개항시켰습니다. 우뉴호 사건에서 보여줬던 일본의 힘이 프랑스나 미국의 힘보다 셌을까요? 그래서 조선이 벌벌 기어서 강제로 개항을 당했을까요?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개항시켰다고 칩시다. 그랬다면은 일본은 1876년 조일 수호 조기 이후에 곧바로 서울에 일본 공사관을 설치해야 되겠죠. 그게 그 다음 수순으로 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런데 일본이 서울에 공사관을 설치한 것은 놀랍게도 1880년입니다. 4년이 걸렸습니다. 좀 이상하죠.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개항시켰다고 했는데 일본이 1880년에 설치한 공사관의 위치가 사대문 안이 아니라 사대문 밖이었습니다. 서대문 밖이었어요. 문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 공사관을 설치한 겁니다.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은 문전박대를 당한 거죠. 어떻게 한 나라를 개항시킬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대문의 문을 못 열어서 문 밖에 있었을까요? 의심을 가지고 보면 또 다른 자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경성발달사라는 책을 쓴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1880년에 일본 공사관이 서대문 밖에 설치가 돼 있는데 그 모습이 처량하다는 겁니다. 일본 공사관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몹시 구차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이러한 기록은 우리가 근대사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강제 개항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과 굉장히 다른 상황 설정을 전제로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근대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아무런 의심 없이 배웠던 우리의 근대사는 이게 우리의 근대사야 아니면 일본의 근대사야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전공이 건축과 도시의 역사를 공부하는 전공이니 도시와 건축을 통해서 우리 근대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주제에 접근을 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찾아볼 것은 운요 사건의 실체입니다. 운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겪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은 건 맞지만 결국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에서 프랑스와 미국은 우리 본토에 발을 디디지 못했어요. 영국과 프랑스는 아편 전쟁을 통해서 중국을 강제 개항시킨 나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일본을 강제 개항시켰던 나라입니다. 미국에 의해서 강제 개항 당했던 일본의 힘이 미국보다 힘이 셌을까요? 프랑스보다 힘이 셌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정부는 왜 일본이 일으킨 운요 사건 때 개항을 하자라고 결심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만 제 연구의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사실은 당시의 개항은 시대적 대세였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절대로 개항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나라가 아닙니다. 개항은 시대의 대세인데 어떠한 식의 개항을 할 것이냐가 중요했죠. 그때 영국과 프랑스가 중국을 개항시키는 방법도 봤고 미국이 일본을 개항시키는 방법도 봤습니다. 아마도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일본을 강제 개항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이나 프랑스가 중국을 난도질하는 것과는 달리 꽤 신사적으로 대했고 그 덕분에 일본이 착실하게 근대화 과정을 겪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러면은 언젠가 준비가 돼서 개항을 한다고 하면은 그 개항은 중국식 모델을 택하는 게 좋을까요? 일본식 모델을 택하는 게 좋을까요?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일본식 모델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가장 우선시되는 서방 국가였겠죠. 그런데 프랑스와 미국의 요구까지 물리쳤는데 일본까지 소란을 피웠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두면은 계속 끊임없이 이런 요구 나올 텐데 이번 기회에 일단 개항의 형식을 갖추어 놓고 개항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공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나라고 일본 정도는 조선 정부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일단 일본과 개항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했기에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개항의 절차를. 사실은 우리는 강화도 조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조일 수호 조교 이야기 많이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살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 수호 조교의 내용을 보면은 먼저 일단 개항을 하는데 사실은 그 전까지 우리와 일본은 오래된 통상이 있었잖아요. 이왕 통상이 이루어지는 부산항을 1차로 먼저 개항하고 20개월 내에 추가로 2개의 항구를 더 개항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이게 강화도 조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1876년에 부산항을 첫 번째 개항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통상이 목적이었다고 하면은 일본이 과연 부산항을 가장 탐내는 항구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인 인천항이었겠죠. 그런데 2년 내에 2개의 항구를 더 열어준다고 하니 현재 통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산항을 일단 인정하고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부산항이 최초의 개항정이 맞냐라고 의심하는 학자들도 꽤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의심하는 쪽에 한 표를 던지는 사람입니다. 부산항을 접어두고 그럼 두 번째 항구를 20개월 안에 열었을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 항구가 원산항인데 1880년에 엽니다. 무려 2년 플러스 2년이죠. 그런데 원산항도 일본이 진짜 원하는 항구였을까요? 오히려 원산항은 러시아가 원하는 항구 아니었을까요? 자, 보시면 이상하죠. 일본이 더 원했을 것 같은 인천항은 맨 뒤로 밀어두고 원산항을 열어준 겁니다. 서울에서 거리가 먼. 그 다음에 인천항이 1883년에 문호를 개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1883년에 인천항을 열기 바로 직전에 1882년 5월 달에 조선정부가 미국과 수교를 합니다. 미국과 수교를 하고 나서 곧바로 그 다음에 미국 공사관이 정동에 자리를 잡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공사관이 1880년에 서대문 바깥에 조약을 체결한 지 4년 만에 설치됐다 그랬잖아요. 4년이나 늦었는데 문 밖에 설치했어요. 그리고 미국 공사관이 정동 한복판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일본은 계속 바깥에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1882년에 조약을 체결하자마자 그 다음에 곧바로 정동에 자리를 잡습니다. 뭔가 조선 정부가 미국을 대하는 태도와 일본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당시에 미국과 수교를 한 다음에 미국을 비롯해서 서양 여러 나라는 연이어서 곧바로 서울 시내에 자리를 잡습니다. 거기에 뒤질세라 일본도 서울 한복판에 자리를 잡게 되죠. 이런 과정을 보면은 오히려 조선 정부는 1876년에 조일 수호 조기를 통해서 이게 1882년에 미국과 수교할 때까지 시간을 버는 지렛대로 일본을 이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을 통해서 인천항이 개항되었느냐, 아니면은 일본과 약속했던 두 개의 추가 항구 중에 마지막 항구를 뒤늦게나마 약속을 지켜서 개항한 것이냐라는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84년에 인천항을 개항하고 나서 1888년에 인천 조개지구에 대한 도시 계획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여지는 장면인데요. 가운데에 하얗게 된 땅이 일본 조개지구요. 그 왼쪽에 똑같이 하얀 모습인데 약간 부정형의 땅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 청국 조개지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서양 여러 나라가 점유하고 있던 조개지입니다. 우리는 저 인천의 조개지의 공간 구조를 볼 때 일본 조개지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본이 가장 중요한 노른자 위를 차지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왔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땅의 지형 조건과 공간 구조를 살펴봅시다. 가운데 하얀 일본인의 조개지 땅은 거의 평지에 가깝습니다. 야트막한 경사지죠. 근데 일본이 물가에 면한 평지를 얼마나 좋아할까요? 지진과 지진 해일, 쓰나미가 있는 일본은 전통적으로 바닷가에 면한 평지를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힘있고 경제력 있는 사람들은 야트막한 언덕 위에 집을 짓죠. 중요한 시설도. 평지는 그리고 바닷가에 면한 것은 돈이 없는 사람이나 상인들이나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삽니다. 저기 땅을 도시계획을 하면서 당시 조선 정부가 조계 장정이라는 계약을 해서 각국한테 땅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팔지를 정하는데 땅을 4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의 가격을 따로 정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땅은 1등급 땅인데 1등급 땅을 주로 청나라가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땅을 보시면 일본은 반듯한 가운데 땅은 있고요. 청국 조개지는 비스듬한 땅이죠. 근데 저 땅이 더 비싸대요. 이상하죠? 왜 비쌀까요? 사실은 지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천 조개지를 가보신 분들은 금방 압니다. 청국 조개지는 언덕을 올라가야 돼요. 언덕을 올라가는 불편한 땅이 제일 비싸다? 왜 그러겠습니까? 바닷가에 면한 땅 중에서 수해로부터 안전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땅들은 경매를 통해서 팔았는데 사실은 경사진 땅이 가장 비싼 땅이고, 그 다음에 산 땅을 침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땅값은 싸지만 거기에 수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많은 도시적 장치들은 땅을 산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땅을 주더라도 안전한 땅을 구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청국 조개지가 더 비쌌던 겁니다. 일본 땅이 비싼 게 아니고. 자, 그다음에 입지를 볼까요? 지금 저 인천 조개지에서 가운데 왼쪽 아래에 불뚝 튀어나오는 곳이 있죠.
저게 바다를 바라보는 언덕이었기 때문에 해망의 언덕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던 곳입니다. 저 자리가 노랗게 칠해져 있죠. 저 자리가 영국 영사관이 위치한 곳입니다. 저 자리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튀어나와 있는 데다가 높아요. 그러면은 저곳에서 영사관에 있으면은 인천 항구를 드나드는 모든 배의 감시가 가능하죠.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을 영국 사람이 차지하고 있던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일본 공사관 뒤편에 있는 야트막한 언덕이 바로 뒤는 자유공원입니다. 거기에 노랗게 된 필지, 일본 조개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데 필지의 크기도 더 커요. 그런데 바로 저곳이 서양 사람들의 주거지이자 업무 공간이기도 해요. 일본 필지랑 비교하면 일본 필지보다 훨씬 좋죠. 전망도 좋고. 자, 언덕 위에 한인 관공서처럼 보이지는 건물이 있죠. 위에서 본 건데 저게 감리서입니다. 저 감리서가 조계지 영역 바깥에서 조계지보다 더 높은 곳에서 저 조계지를 감독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 정부의 감독하에 조계지가 자치적으로 운영된 것이 인천 조계지라고 생각한다면 일본이 강제 개항한 힘으로 인천 조계지의 주도권을 쥐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인 거죠.